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쯤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가 그야말로 치열하게 공격과 수비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여야 간의 물밑 협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 예상을 하셨는지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여의도번지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각 조각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다는 거죠. 또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뭐 어찌됐건 후보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최대한 지방선거 때까지 좀 끌고 가면 훨씬 선거 국면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도 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에 일단 돌입을 한 거고. 뭐 때마침 지금 뭐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해서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을 보이니까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뭐 39분 만에 파행 이후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도 뭐 청문회를 보좌관으로 많이 치러봤는데요. 이번처럼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적은 저로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국토부에서 제공해야 되는 최근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재산 목록별 취득 장시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덕수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을 어떻게 살고 팔았는지는 기본적인 목록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아한 것은 이 후보자가 김앤장하고 계약을 해서 연봉이 5억, 3억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18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니까 영업상 비밀이다. 그래서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이고 18억을 받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문 내역도 일체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변호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직을 하다가 변호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각 지방 변호사회가 수입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록이 과연 정당한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또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관료였기 때문에 법으로 변호사 것은 정리하게 되어 있지만 관료권 정리하도록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없다라고 하니 이것은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도 아니고 업무의 능력의 검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내지 않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료 제출 이 미흡 논란은 매 청문회 때마다 좀 반복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인사청문제도가 상당히 좀 무력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야 간에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말은 무성한데 실제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공수가 뒤바뀌게 되면 입장이 또 늘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격할 때는 이거 좀 철저하게 자료 제출도 하게 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증인도 좀 많이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자. 또 뭐 이 도덕성 검증도 더 강화하자. 뭐 이렇게 또 뭐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정작 또 여당이 되면 입장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심전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실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투 트랙으로 하자. 그래서 뭐 도덕성 검증하고 역량 검증을 이제 별개로 이렇게 나누고 도덕성 검증 부분은 뭐 비공개로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또 이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국민들로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제도 개선 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더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사례.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단행했잖아요. 30회 이상.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더 강화하자라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이 뭐 원활하게 인사청문회마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 뭐 청문위원들의 뭐 공격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은 조례를 필요로 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늘상 되풀이됐던 상황인데 이번에 뭐 유독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어떤 식으로 경험에 비춰보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청문회 같으면요. 청문회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싸워서 시작을 해서 끝을 내게 되죠. 그리고 네.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를 하고 아주 민감한 자료는 당일에 받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끝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사실 반대편으로는 지금 정권과의 허니문 기간에 지나치게 발목 잡게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김앤장의 연봉이 5억인데 계약서라든지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내역이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총리 도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부인 같은 경우도 남편이 있었던 이 미국 대사관으로 있을 때 그 산하의 기관에서 전시회를 막 하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그림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중에 제가 보기엔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자료를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봐서 내일부터는 좀 시작하는 그림을 다시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 파행을 두고 윤 당선인도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발목 잡기식 보이콧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극심한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에도 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미 대략 이제 전략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끌고 간다.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재개가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총리 인사청문회 그 자체도. 그래서 아마 거의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관련한 내용들 다 달성되기 전까지는 뭐 급히 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총리 인준 부분하고 다른 내각 후보자 중에서 문제 있는 그 후보자들 사이를 지금 사이의 문제를 예. 연계를 지금 해서 낙마시킬 사람들을 뭐 한두 명 정도 예. 적어도 한 2명 이상 민주당 쪽에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급할 이유가 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총리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꽤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 또는 당선인 측에서 그야말로 이건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생각을 좀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처음 인사청문회, 내각의 첫 번째 청문회이고 게다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을 통과를 해야 되는 또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또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앞으로의 전국을 취임 초에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민주당에게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 취급한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대로 묶어져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뭔가 검증할 게 있으면 좀 검증을 해봐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될 때는 굉장히 허니문 기간이라서 예. 적절하게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 당이 서로 좀 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내세우기에 좀 더 쉬운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 정도를 포함해서 본인 계약서 그리고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그걸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라는 네. 뭐 그건 국민적으로 얘기가 안 될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런 정도라도 내놓고 좀 시작합시다라고 부탁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좀 한 국면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일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김의겸 의원 조금 전에 기자회견하는 거 잠깐 봤는데 심지어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냈던 자료를 왜 이번에 안 내시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 전국을 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 한덕수 후보자의 현재 이 파행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한덕수 후보자가 일단 청문회를 지나가고 이것이 정리되고 나서 한덕수 후보자가 정리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 이 후보의 경우에는 마치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 본인이 지금 턱을 못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불리한 상태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인면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사용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것이 늦춰지면 사람들이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한덕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저라면 자료를 일단 빨리 내고 돌파를 하는 방향으로 갈 테고 웬만히 큰 의혹이 아닌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에 부담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될 겁니다. 예. 청문회 재개를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빠른 자료 제출이 필요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개를 위해서 여야가 좀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버릴 카드는 빨리 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릴 카드 빨리 버리고 이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지 않으면 전부를 잡으려다가 자칫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야 야 그것도 야합 아니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결하지 말고 예. 뭐 원리 원칙대로 뭐 밝힐 건 다 밝히고 이렇게 가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제 사실 털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점이 지금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찌 됐건 인사청문회는 이제 끊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전략적 선택을 지금 잘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것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취임식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 행정부를 빨리 꾸려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인수위 차원에서 별로 이렇게 인상적인 활동을 좀 많이 안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새 내각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쫙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이제 그럴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는 시기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여야가 강대강대치를 하는 데는 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뿐만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이 중재안에 대해서 사흘 만에 백지화 이 위기를 초래하면서 또 더더욱 분란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여야가 오랜만에 협치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상황이 급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
뭐 표현하는 것은 여야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중재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이 상황 뭐가 원인이라고 어떤 양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전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말씀을 좀 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의 등을 업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 그럼 부패한 공직자는 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뇌물 이런 것이 대표적인 부패한 공직자들이 저지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패한 공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 부패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공직자가 왜 빠져나가느냐, 즉 왜 청와대 사람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공수처가 이미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직자는 검찰이 하지만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공수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합의 내용에서 공직자는 어차피 검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그다음에 뇌물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위반한 사람들은 현행대로 검찰에서 다루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이런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근데 그나마도 지금까지도 선관위가 다 조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하거나 이제 고발을 조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도 대부분의 90%는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합의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반론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조금 전에 그 인사청문회 전국 사안하고 좀 반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급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뭐 이제 많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민주당은 이 법을 빨리 처리를 해서 대통령에게 송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그게 목표 아니겠어요? 자칫 이게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 또 무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전으로 이제 민주당은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이걸 최대한 이제 가능한 한 뒤로 끌고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재안을 받음으로 해서 약간 좀 일부러 지연 전략을 좀 쓴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가능한 한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도 이걸 지금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그 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은 어찌됐건 뭐 이달 중으로 이건 꼭 처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 법안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하려는 그런 그 대치 국면인데, 지금 사실은 그 중재안을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차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력이 약간 약화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그 선거법 관련한 선거범죄 관련한 내용을 이제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지금 좀 심기를 상당히 많이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이 이게 월말까지 어찌됐건 이걸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플레이어들이 이 법안 중재안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한쪽과 한쪽에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다르고, 윤석열 당선인도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분류되는 또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의 또 이 목소리들이 현재 좀 다른 상황. 거기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좀 한 걸음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정당성을 누가 갖고 있는지의 싸움인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협의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합의한 다음에 각 당에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취해진 겁니다. 뭐 윤석열 당선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라는 원내에서 가장 이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법안을 지금 중재안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나는 중재안대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을 당장은 안 하겠죠. 여야 간에도 합의하십시오 하지만 이게 지금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재중재안, 양당이 합의하셨던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반발할 이유가 없고요. 그럼 그렇게 돼서 결국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대로 민주당이 처리하는 방태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여기서 국민의힘이 거부할 힘이 의원총회라는 것이 가지는 그 구속력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안 되겠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의원들은 원안대로 또 입법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정당성을 갖고 있는 중재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조정되는 가운데 중재안으로 중지가 모아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급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만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지하는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예.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결국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이제 줄이겠다. 이게 이제 기본 목표라고 저는 보는데 자칫 지금 민주당이 냈던 그 원안대로라든지 또는 이 중재안대로 갔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당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갖다 뭐 한국형 FBI로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산하로 할지 지금 경찰 산하로 할지 아니면 제3의 기구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 제3의 기구로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누가 임명하느냐는 거죠.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오히려 그거 두 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그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느냐. 사법체계는 사법체계대로 다 흔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훨씬 더 만들기 용이한 구조를 지금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지름길을 지금 터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사적 관점, 헌정사적 관점, 또 우리 사법제도의 그 보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도로 지금 발등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병석 의장이 처음 중재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말을 바꾼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게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해서 나온 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 또 이 사법제도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 입법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수단도 많아지는 거고. 자,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특히 그 윤핵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원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권한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렇습니다. 차원에서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한 거고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 것은 어차피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뭐 그동안 윤핵관 논란 과정에서도 악역을 자처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악역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정무적 판단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처럼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에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야 재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2019년에 입법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4, 5차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상의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도로 큰 일을 하는데 당선자와 이걸 상의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 원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뭘 고치자라고 말하기 본인 굉장히 개면적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크게 얻을 것은 없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의 통화 내용을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그것도 검찰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아니 검찰 권리를 뺏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아유 그렇습니까라고 받아 적은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이거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당이라는 것은 당정 간에 협의할 때 당이 상위 포지션에서 정부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지 예. 정부가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개 장관 후보자가 한 이야기로 이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뒤집는다? 정말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라고 민주당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또 이준석 대표가 마땅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원안이 됐든 중재안이 됐든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장은 기한까지 기다릴 때까지는 협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기한이 다 됐는데 국민은 어쩌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의서 기억나시죠? 라고 해서 그 합의 내용대로 처리를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중재안에 대한 처리를 중재안 이미 처리가 다 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예. 중재안 합의가 된 상태니 그것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박병석 의장이 안 받아줄 명분이 없죠.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 그리고 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재협상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다 좋다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재협상하게 되면 시간이 또 더 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그런 이유로 해서 연기 전략이 이제 먹혀드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 설령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것이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상당한 역풍이 아마 불 겁니다 여론에. 자 그랬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지금 관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두 가지 카드를 지금 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두 가지 카드를 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 오늘 열어서 이 법안 중재안에 대해서 밤샘 심사를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은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꺼내놓은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172명이 전원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원 동의를 받아서 지금 법안을 제출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책임 있게 이제 원내대표가 나서서 중재해서 중재안까지 만들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더 물러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반발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부 반발을 좀 의식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민주당에게도 독소 조항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가보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 거대한 검찰 조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위험할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많이 투영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 지금 상황에 대한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것이 검수완박법안 중지안에 대한 처리가 됐든 인사청문 전국에 파행이 됐든 간에 여야가 대치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대치 국면을 끝까지 계속 끌고 가봐야 여야가 서로 불행한 상황이고 그 불행은 별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몫이 될 텐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검찰 정상화 관련된 법안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박병석 의장의 키를 쥐고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러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합의 봐서 통과했구나 하고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청문회 쪽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자료를 내서 국면을 열어만 놓으면 그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한 두세 분 정도의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직접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바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 뒤에 청문회를 진행하면 그렇게 국면이 넘어가면서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지방선거에 지금 정치인들이 집중해 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국 키는 윤석열 당선자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제가 보기엔 역시 지방선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좀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마무리 또는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의 승패가 곧바로 이 사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쪽이 반성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정치적으로. 그 반성 모드로 접어들어야 좀 양보도 하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제대로 어떤 중재안, 협상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출구 전략을 그때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돼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이 마지막 경선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김은혜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의 4명의 예비 후보 현재 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은혜 후보는 어쨌거나 유승민이라는 대권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서울시의 난맥상에 비하면 경기도는 정리는 빨리 해도 됐고 토론도 했고 결승까지 가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승리를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자면 김동연 후보가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결승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쟁쟁한 이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과 시장을 꺾고 경기도지사로 뽑힌다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바람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 의원이 지금 저는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는 대장동에서 어떤 이 저격수의 역할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을 철도의 여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즉 당선자와 가까운 사이로 경기 지역의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포지션 빨리 돌리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전 대장동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생으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고 경기도의 살림살이 문제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싸움이 좀 붙으면서 승부가 펼쳐질 텐데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오히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이긴 쪽이 약간 반 정도는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 그런 좀 굉장히 호각세로 다툴 것 같습니다. 서울
서울시장 얘기도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이제 진통 속에서 내일부터 경선이 시작됩니다. 3파전으로 지금 이제 압축이 됐는데 글쎄요, 오세훈 시장과 비교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박주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좀 열세거든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낙승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선 끝나게 되면 표가 이제 결집을 하겠죠. 지금 현재 후보가 여럿이기 때문에 이제 좀 표가 분산됐던 진보 진영의 표가 다 이제 응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격차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이 당 지도부의 의지 또는 지금 비대위의 이른바 그 혁신 공천의 방향성하고 지금 상반되게 지금 결론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좀 참신한 인물을 좀 투입을 해서 서울시부터 이제 바람을 좀 일으켜서 민주당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86들은 다 이제 용퇴한다. 이제 새바람 이제 우리가 이루겠다. 또 정치 교체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훨씬 더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 먼저 좀 드려야 되는 질문을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네. 대해서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를 비롯한 4명의 예비 후보의 각축 이 상황을 김성애 대변인께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또 전망하시는지 저희가 뭐 들어야 될 것 시간이 같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민주당이 만약에 김동연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어떤 국민의힘이. 면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보자면 또 당원들 입장이나 또 거기 뭐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역시 윤심이 중요했겠죠. 그게 지금 당장 공천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훨씬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예. 자 그런데 당심에서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난번 그 보궐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당선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100% 여론조사로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본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네. 자 여론 특히 민심하고 이반돼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거 민심하고는 좀 상반된 선택을 결과적으로 하고만 그런 상황이고 뭐 김은혜 후보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고 뭐 나름 저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정치인인 건 맞는데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그렇게 뭐 유승민 후보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김동연 후보를 만약에 민주당이 선택해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분야에서 특히 행정력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요. 이제 그 격차가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경기도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역시 좀 경륜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고 특히 중도층 흐름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후보는 심지어 보수 지지층에서도 호감도가 비교적 높은 그런 야권 지금 진보권 인사다 하는 그 지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면서요. 김성애 대변인과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 상황에 대한 지금 지표입니다. 지금은 송영길,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3파전으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경선 시작이 될 텐데 박영선 전 장관이 끝내 불출마를 했고 이 3명으로 압축되기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폭풍이 후과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3명으로 할 거였으면 2주 전에 했었어야죠. 예. 2주 전에 했었어야 되고 아니면 제3의 어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 분이 다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박영선 장관 한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끌었다. 이것도 이 원인은 찾아봐야 된다. 저는 예.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여튼 제3의 인물들을 거론을 많이 했는데 빨리빨리 섭외가 사실은 이게 2달 전에 이미 해놨어야 되는 네. 일이거든요. 예, 그것이 안 됐던 것이 좀 크게 부작용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지난 선거에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겼습니다만 네. 이길 때도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권 심판해야 돼서 윤석열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생각은 좀 유권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기간이 짧았어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딱히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했던 게 있거든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찍는 사람들 이유를 갖고 찍게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당선자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더 않겠습니까, 어려워졌죠. 민주당은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애진즉 오세훈의 서울시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재개발과 관련돼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특히나 세금 관련돼서 지금 서울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세금은 어떻게 할 건지라는 정책을 짜놓고 누가 후보가 됐든 오세훈 시장과 이걸 가지고 겨루기를 하다가 사람이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전 전략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예, 그것이 저는 또 다른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바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제 대구와 강원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본선행 티켓을 지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뭐 박심, 윤심이 힘을 못 썼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네. 좀 보시는지요? 예, 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일꾼을 이제 선택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 지역 그 유권자들이 비교적 그쪽 당원들 또 지지층들이 선택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윤심, 뭐 명심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예. 정치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 계파 정치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각자 그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예.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이 더 맞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유권자들,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지역에서 이번에 윤심이 작동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이 생중계를 못하게 되면서 두 분께 평소에 좀 궁금했던,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을 더더욱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좀 화제 좀 바꿔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사용할 관저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둘러싼 또 찬반 논란, 논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얘기의 이 논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 4월 20일에 발표를 하기 5일 전에 그 김건희 여사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혹시 그렇게 해서 정한 것 아니냐. 인수해서 전면 부인했죠.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외교부 장관 관저가 최초에 거론됐던 대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넘게 전인 3월 15일에 기사가 이미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외교부 장관 관저다. 이유를 물으니까 거기에는 리셉션 홀,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을 모셔도 영빈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그런 장소로 적합하다는 인수위 내부의 판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검토가 충분히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 용산으로 이전을 당선자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 합참의장 공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5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들어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가서 쭉 다 살펴봤겠죠. 이런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안정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인수위가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전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3월 15일에 외교부 봤다 안 된다고 해서 합참의장실로 가서 예산까지 가서 집행을 하다가 예. 갑자기 비가 샌다. 아니 비가 새는 것을 뭐 요 한
2주 사이에 비가 안 와서 몰랐다는 얘기인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관저로 옮겼다라는 것은 즉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합참의장실의 경호상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고 정해서 하던 중이었고 중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외교부로 돌아가자라고 틀었다는 거죠. 근데 취임은 당장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까지 난맥상을 펼칠 일인가.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 부부가 5년 동안 묵으신다면 또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용산에다 관저 새로 지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임시로 머물 숙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인지 그리고 이 중간에서 왜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누구의 살집을 보고 인테리어를 꾸미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국익에 맞춰서 또 이 대통령 경호 시설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아니 오죽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답답한 마음이면 기자들에게 이런 것이 흘러나갔고 보도가 됐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영부인 역할도 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배우자를 뒤로 빼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좀 같이 다니시는 편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자꾸 좀 졸속의 느낌이 자꾸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광화문 시대 얘기했다가 용산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또 이 관저 문제도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또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동시에 좀 불안감이 또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늘 그래서 경호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뭐 집무실 문제도 그렇고 이 관저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변동이 잦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판단을 좀 못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 변경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과연 있었는지도 좀 의문이고 여기에 이제 윤 당선인이 설령 이제 의지가 반영이 돼서 뭐 어떤 방향성을 잡더라도 이걸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까지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 사안 하나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당연히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윤 당선인 지지율이 뭐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사실은 뭐 그동안 그 역대 전직 당선인 또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게 좀 반등의 기미도 잘 안 보여요. 반등의 모멘텀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지금 이런 일로 해서 지금 더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딱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랬다가 청와대 개방하면 국민들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여론이 급반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나친 낙관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외교장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관저 신축은 안 하고 이 리모델링한 이 외교장관 공간에서 관저를 삼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인수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도 바뀌었군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5월 10일 취임식 날 끝나자마자 정오에 일반에 개방을 한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 한 달 정도는 용산에서 서초동으로 이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7, 8km 정도를 출퇴근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통통제도 교통통제지만 또 통신통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출근길에 시민들이 이제 그 위험을 다 감수를 해야 돼요. 자, 강남에서 이제 처음에는 강남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 한남동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한남동 용산 일대 사시는 분들이 또 그걸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이 일단 문제죠. 그리고 한남동 공간 뭐 리모델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 기간에 과연 마무리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 그러면 지금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청와대 딱 개방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가 좀 기대하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아마 출퇴근 시간도 상당히 좀 조정을 스스로 네.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알뜰보험 가입자가 1,0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 30%가 현대랑 기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랑 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지금 알뜰폰으로 다 연결을 쓰고 있는 건데 예. 당선자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시죠.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전부 다 블랙아웃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관절을 리모델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외교부 장관 어디로 갑니까? 외교부 장관 본인 숙소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외국 정상들과 외교 주민들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리셉션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예. 당분간은 외교부 관사를 찾아서 이 시스템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는 외교부가 생돈을 들여서 아마 호텔 리셉션장과 이 스위트룸 등을 대여를 해야 될 텐데 이 비용들은 또 어디서 충당하게 될 것인지 등을 고려를 하면,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반포대교를 넘어서 들어오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반포대교가 안 막히는 시간을 찾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속터미널 지나서 반포대교인데요. 그리고 이게 동선이라는 것도 원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감춰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강 넘어올 길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너무 무리한 일이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저도 그 외교장관 공관을 취재 기자 입장에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리셉션을 하고 외국 정상들, 외교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소들이 일단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이 좀 넓은 겁니다. 뭐 그래서 조경도 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그쪽이 더 좀 좋아 보이기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걸 생각해서 지금 그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그 원래 정했던 대로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 공간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얘기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래저래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도 좀 상당히 불만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좀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국면을 아직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기업들의 상황하고 달리 지금 민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써야 될 돈들을 어찌 됐건 뭐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다른 쪽에 이렇게 임기 초반에 이렇게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점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이 재보궐선거, 점점 현역 의원들의 많이 차출이 되면서 이 보궐선거는 과연 어느 당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 관심이 가는 지역 있으시면 한 군데씩 좀 들어보고 판세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분당, 여기가 지금 지난 선거에서 김명관 의원이 나와서 0.8% 정도 차이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지금 이제 리턴 매치가 되는데 김은혜 의원 나가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거물급 의원이 들어오기가 약간 걱정이 되는, 갑자기 들어와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라서 예. 분당 지역구를 누가 잡을 것인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구는 저는 잘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에 그러면 또 김재원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거기에서 리턴 매치를 하는 것인지 예. 이런 게 약간 궁금해지네요. 예. 뭐 저는 역시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일단 관심이 많이 가고요. 김은혜 그 후보자가 자리를 비워주게 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성남시 그곳에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공천할까, 이게 지금 최대 저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저격수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듯이 이재명 전 지사가 그쪽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뭐 어찌됐건 좀 본인도 당내 조직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의원 신분인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당대표에 도전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기지사직도 잃고 그 성남에 있는 그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도 잃는 개도 잃고 구록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서 좀 유념해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외교장관 공관으로 관절을 이동하게 될 경우 외교장관은 어디로 갈 것인가? 청와대 이전 TF팀에서 새 공관으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네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회 민주당 전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